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서, 최종 점검, 마무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명의신탁인데요. 명의신탁. 자, 일단 법원 행시 일단 넘어가고요. 66페이지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1번, 삼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은, 자, 일단, 병이 매도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는 명의신탁 약정, 그렇죠? 명의 좀 줄일게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누굽니까?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병하고 갑이 당사자다 이거죠. 그래서 갑이 이제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명의신탁자라 그랬고요. 얘가 명의수탁자가 되겠습니다. 등기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이전 등기. 갑이 병한테 매도인한테 부탁해서 이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약정된 그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요구하는 이것이죠. 자, 1번 지문에서 삼자간 이것이 삼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자,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이 유예기간이 이제 1995년 7월 1일, 1995년 7월 1일 시행된 때로부터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정했었죠. 그래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관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 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만약에 을 앞으로 넘어온 이전 등기, 등기의 효력도 무효가 되지만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병하고 갑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계약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명의신탁 관계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했는데 이건 여러분 계약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뭐가 됩니까? 계약 당사자가 병하고 을이 계약 당사자가 되면 이건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매도인.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수 자금을 대주죠. 매수 자금 대주니까 매수인이 누가 됩니까? 을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병하고 을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는 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매도인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매도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온 등기는 그대로 뭐합니까? 유효한 것으로 해주죠. 유효한 것으로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은 2번 지문은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아니고 뭡니까? 계약 명의신탁이다.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2번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명법에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유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명의신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 유예기간 경과 후에 시행된 날로부터 1년 경과된 후에 얘한테 자발적으로 자유로 등기를 이쪽으로 돌려줬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돌려줬다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그 등기는 무효라고 봐야 되지만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실명법에 따라 보면 무효가 되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 처분한 경우 얘가 임의로 매각 처분했을 때 이때 이 정은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 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관해서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네, 좋습니다. 이 매도인은 이제 이쪽으로 등기를 넘겨주고 분명히 갑으로부터 대금을 받았겠죠. 그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병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이 명의수탁자가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서 얘가 소유권이 확정되더라도 얘는 여러분 아시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는 거 있죠. 명의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자는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갑은 병에 대해서 매매대금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됐고, 그죠? 병이 손해를 입을 일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이 있어요. 이 계약 명의신탁은 갑이 뭐라 했습니까? 물주라 했죠. 그러니까 을한테 뒷돈만 대주고 매수 자금만 대주고 등기는 을 앞으로 병에서 을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네, 명의수탁자 앞으로 넘어오는 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다. 그래서 병하고 갑과의 관계는 실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선의, 자, 알지 못하여 선의 명의신탁 약정이 실명법 시행 후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자, 얘는 얘에 대해서 자, 말소를 요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왜냐?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니까 을의 소유로 확정되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 했죠? 결국 갑이 을에게 대준 그 뒷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매수자금. 그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맞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67페이지. 자, 명의신탁 및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하면 이겁니다. 계약 명의신탁.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가 됐다는 소리는 매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역시 여기 선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선의인 경우 자 그때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소리가 이 등기가 유효가 된다는 거죠. 본래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된다. 자, 일단 자, 이 판례에 의하면 불법 원인 급여 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적용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선풍기 위반했을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불법 원인 급여의 불법이라는 개념은 선풍기 위반을 말하는 것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 부동산 실명법에 저촉되는 이 행위는 이것은 103조 즉 선풍기 위반의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3번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자 처음 설명했던 이 그림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 및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무효이므로 수탁자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을 앞으로 된 등기 X자가 쳤죠. 무효이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존재한다. 네, 좋습니다. 4번 계약 명의신탁. 자, 오른쪽 그림.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자, 칠판 그림을 들어보시고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때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때 그 반환 청구의 모습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운 페이지에 보시면은, 뭡니까? 또 5번 문제. 자, 이 5번은 뭐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금 두 문제 정도로, 압축을 시키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5번, 6번 여러분이. 자, 6번은 생략하시고요. 6번은 생략하십시오. 자,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검인 만큼 강의가 너무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상당수 문제들은 여러분이 우리 지난 과정, 지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에서 대부분 설명이 되고 풀었던 문제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요 더더욱 좀 타이트하게 좀 엑기스를 위주로 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좀 줄여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은 여러분 한번 좀 풀어봐 주시고요. 예. 자, 6번은 생략 처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용익 물권 한번 가보시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후, 자, 이건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뭐, 예,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뭐다? 미등기 건물이다. 미등기. 자, 토지는 등기됐어도 건물은 미등기네. 자, 갑. 그래서 이 을이란 자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넘겨받았단 말이야. 건물은 등기가 안 된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이 토지를 저당권 설정했다. 예를 들어서 A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했다가 경매가 됐다. 자, 이때 법정상권 주장할 수 있느냐? 이때는 법정상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다시 토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그럼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지만 건물은 미등기 상태면 건물은 여전히 누구 소유란 거예요? 갑소유란 거예요. 갑소유. 그럼 토지는 을 소유, 건물은 갑소유. 이런 상태에서 토지가 저당이 설정되고 경매가 됐을 때는 법정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두 가지 요건이 있죠. 토지에 저당이 설정될 때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까지는 그건 좋습니다. 그건 충족되는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한다. 처음에는 발단은 동일인 소유였어야 되는데 토지는 을 소유,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지금 있었기 때문에 갑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상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하고 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느냐면요. 법정상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고 둘 다 갑소유입니다. 그런데 갑이 직접 자기 토지를 A 은행 앞으로 저당 설정하고 이 A에서 경매가 됐다.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가 만약에 A에서 경매가 돼서 을 소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로 봅니까? 갑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때는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에 저당이 설정될 때 건물이 존재했죠. 그리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갑 앞으로 미등기라 하더라도 이때는 동일인 소유로 주는 거죠. 그런데 토지 건물이 이같이 미등기 상태로 있는 건물과 밑바닥 토지가 한번 을한테 팔려서 그 다음에 저당이 설정되고 경매되면 이때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뭐라 했냐면요. 지문이 이렇게 좀 법정상권이 인정되는 미등기 건물하고 나올 때는요. 지문이 짧아요. 간단합니다. 근데 요걸 물을 때는 지문이 길어져요. 위에 거 법정상권이 인정 안 되는 미등기 물을 때는요. 지문이 좀 길어진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길다 짧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여러분 시험 문제 지문들은 되게 좀 긴 것이 특징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1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후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 소유로 된 경우 민법 360조의 법정상권 성립한다. 지금 밑에 거 물었어요? 위에 거 물었어요? 위에 것을 물었습니다. 위에 거 물었어요. 법정상권 부정되는 것을 물었어요.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성립한다. X입니다. 2번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자 283조 규정에 지상물 매수청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여러분 지상물 매수청권 뭐예요? 지상물 매수청권 뭐였습니까? 자, 갑토지의 을이 지상권자로서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자연스럽게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때 지상물의 가액이 현존하고 있을 때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1단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계약갱신청권. 계약을 갱신해달라.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갑이 응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 대해서 뭐합니까?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하죠. 이것이 이제 형성권인데, 자,
형성권이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2년분 이상 지료를 연체함으로써 설정자로부터 소멸 청구를 당했을 때는 이때는 지상물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구이 인정된다니까 또 틀렸습니다. 자, 3번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데 유상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입니다. 지상권은 유상성, 무상성을 함께 갖고 있죠. 유상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고 지료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이 있을 수 있는데 약정이 없으면 무상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 4번. 지상권 설정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 그러니까 2년 이상 지료가 연체됐는데 일부 지상권자가 이제 지급을 하니까 설정자 지주가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2년 미만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연체 사실이. 자, 이때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했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하지는 못한답니다. 판례가. 네,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2년분 이상 연체가 되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상권 설정자는 을이 일부를 갚아갖고 지료를 줘가지고 2년분 미만이 됐다면 연체가 2년분 미만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해서 소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 연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지금 와가지고 또 소멸 청구는 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자, 73페이지 2번. 관습법상의 법정사항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관습법상 법정사항권은 여러분, 그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토지나 건물 어느 하나가 저당권 실행에 한 경매가 아니라 그 이외 사유입니다. 이외 사유. 저당권 실행에 한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리됐을 때는 민법상의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당권 실행에 한 경매가 아닌 기타 사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갑소였는데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을 앞으로 매매 여러분 아시죠? 매매 증여 또는 뭐 경매가 아니고 공매 그다음에 강제 경매 예, 이런 것에 의해서 임의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 등 이런 것에 의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관법지 아닙니까? 관습법상 법정상권. 자, 관법지인데 관습법상 법정상권인데 이것은 이렇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붙여버리면 이게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법상의 법정상권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1번 질문 보시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에게 속하여다가 민법 등이 규정하는 법정상권의 성립 취득 사유가 아닌 사유. 그러니까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 실행에 한 경매 등 이런 것인데 그것이 아닌 사유에 의해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해서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이것을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라고 한다. 맞고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아까 여기 흔적이 좀 남아 있는데 민법상의 법정상권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인정되거든요. 인정되고요. 관법지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인정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건물이 미등기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소유자가 달리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2번 정답. 그다음 3번.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 경매로 해서 여기 강제 경매 나와서요. 강제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매수인의 매각득은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꼭 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느냐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 시기는 매수인의 이 매수인은 누구며? 자,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당사자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상의 법정상권과는 달리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네. 자, 75페이지. 자, 담보물권. 네, 유치권. 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건의 점유자가 불법 행위인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틀렸고요.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 불법 점유로 인한 유치권. 남의 자동차 훔쳐갖고 걷다가 비용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투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유치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회복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성립할 수 있다니까 틀리고 정답이죠.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죠.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 인정되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자 모두 경매권 있죠. 그다음에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경매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치권의 효력, 자, 법무사 문제.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여러분 2번 지문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으나 자, 지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자, 이거 예상하시죠? 2번 지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미지급된 매매 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예상하시죠? 자, 예상합니다. 이건 뭡니까? 틀린 지문이죠. 지금 매매계약책이라고요. 자, 매매계약책이라고. 지금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는데 아직 뭘 못 받았다고요?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매매대금. 자, 그런 경우 이 갑이 점유는 지금 아직 갑이 하고 있으니까 갑이 그 토지를 유치할 수 있느냐? 분명히 타인의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유치권 주장하는 매도인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맞는데 왜냐하면 팔았으니까 앞으로 등기 넘어갔으니까 자기 소유 아니죠. 그러니까 담보물권에 타물권은 성립됩니다. 타물권은 성립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매대금 채권하고 이 목적물하고는 결연성이 없어요. 매매대금 채권하고 목적물하고는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성이 있었는데 그 결연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돼야 되겠죠. 근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나 유익비, 뭐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든가 여러분 아시죠? 비용상환 청구권. 그래서 주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그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배권, 손해배상 청구권. 어떤 목적물에서 손해를 입었어요. 자, 이런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도급 계약 관계에서 자, 보수 뭐 청구권, 보수 채권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비, 공사대금. 여기 보수는 이제 공사 뭐 대금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이것에 대한 청구권,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권 이런 것들이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번을 여러분이 한번 예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표로 넘기시고요. 남은 질문 여러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권은 생략하겠습니다. 질권은 뭐 가능성이 좀 없는 것으로 보고 생략하고요. 바로 여러분 저기 78페이지 자 2번 질권 나오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당권. 자 저당권은 82페이지. 자 82페이지. 자 82페이지 보시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82페이지 2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 하면 일단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죠. 이것이 피담보 채무 확정하면 결존 해지. 그다음에 근신 회계, 3자 완납. 그리고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근신 이거
예, 항상 예상하시고요. 삼자 완납 요거 예상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개. 근신하고 삼자 완납.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장래 결산기를 향해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죠.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인데 여기서 근저당의 피담보 채무라는 것이 계속 변동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확정,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확정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결산기를 정했을 때는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원인된 계약에, 원인된 당좌 대월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는 존속기간 만료. 근데 이건 시험 문제로는 거의 시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기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그죠? 그래서 해지 먼저 냈으니까 해제겠습니다. 자, 이런 거 거의 이게 출제 측면에서는, 이건 이제 가입부 친구 출제 측면에서는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된 게 뭐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 확정된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자 파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피담보 채무 확정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자, 그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제3자, 예를 들면 근저당권자의 후순위 저당권자라든지 근저당권자의 후순위 담보권자라든지 이런 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이 매각대금,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면 신청시, 제3자가 신청하면 완납 시, 이 두 개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 82페이지 2번 지문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1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적 거래계약에서 결산기 정함이 없을 때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가 아니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이 소멸할 수 있겠지만은, 소멸할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의 하나여가 아니라 근저당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건 틀렸죠.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여가 아닙니다. 네, 하나여. 그 외에도 말소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단 말이죠. 칠판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하면 이거죠, 이거. 근신.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확정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된 원본 채권에 관해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정 후냐 확정 전이냐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생략하고요.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요거죠. 요거. 3자 왔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그 다음에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어디입니까? 근신 이거죠. 근저당권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이때는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와 같이 경매 신청을 하여 결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가 다시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3번 문제입니다. 네, 3번 문제. 아무래도 저당권은 또 유력한 출제 대상 부분이니까, 그죠? 자, 가장 옳지 않은 세는데 1번.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경매 절차에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해할 수 없다는데 세 번째 줄 경매 신청할 수 있고까지는 맞는데 채무자가 경매 절차에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의를 할 수 없다는데 자, 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해설 참조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제일 마지막 해설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밑에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줄 끝부분. 자, 밑줄 치면요. 채무자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로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 항고 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얘기죠. A가 채무자고요. 채무자. 그 다음 B가 저당권자. 자, 지금 저당권자. 저당권자인데 자, 저당권자입니다. 이 저당권자가 A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 C에게 이 피담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하고 저당권에 무슨 등기 돼야 됩니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니까 이거 부기 등기로 되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부기 등기냐 주 등기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됐을 테고 얼굴 안에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이제 부기 등기로 처리가 되게 되겠는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채권 양도가 되니까 채권 양도에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대항 요건은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채권 양도한 피담보 채권을 양도한 B가 A의 채무자에 대해서 통지 또는 뭡니까? 승낙. 이것이 뭐죠?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은. 그래서 이러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저당권 이전, 즉, 저당권 이전 자체, 채권 양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이 대항 요건,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채권 양도가 됐을 때는, 여러분이 아까 해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이 B가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A가 채무자가 이유를 들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 항고 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라고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1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1번 질문 예상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까지는 좋은데 뒷부분이 채무자는 그 경매 절차에서 이의를 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이 틀린 것이죠. 네. 그다음 2번 질문입니다. 자,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그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불법 행위로 해서 원인 없이 말소. 이게 바로 뭡니까? 예? 불법 말소됐다. 이 소리죠. 이건 무슨 등기의 요건입니까? 말소 회복 등기의 요건이죠.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말소된 근저당 설정 등기의 등기 명인이 곧바로 근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등기가 말소됐다라 하더라도 말소 회복 등기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로 다시 권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죠. 만약에 등기가 권리의 존속 요건이라 해버리면 불법적으로 등기가 말소됐다면 바로 그 권리 즉각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토지의 설명부터 먼저 한번 보고 A 토지의 B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A가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또는 A 토지의 저당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A가 C에게 예를 들면 토지를 빌려줬는데 이 임차인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그랬는데 결국은 뭡니까? A가 이 임차인으로부터 이 건물을 샀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실행할 당시에는 뭡니까? 토지 건물이 독일인 소유죠.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를 행사. 이거 법정상권의 얘기가 아니라 일괄 경매 청구. 민법 365조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의 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그 토지에 건물이 지어졌다. 이럴 때는 자,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건물이라는 것이 꼭 토지 소유자가 지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이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만약에 또는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A가 매수해서 A가 그 건물의 소유권까지 함께 가지게 된 경우 이때도 일괄 경매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에서는 여러분 또 주의할 거 하나 더 있죠. 뭡니까?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는 받지 못한다. 그렇죠? 네, 우선 변제. 이건 법정상권의 요건은 전혀 아니다. 법정상권은 토지의 저당이 설정될 때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죠. 건물 없었죠. 없었다가 이제 지어졌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물론 방금 처음 얘기했고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 뭐 지상권자나 뭐 전세권자나 임차인 이런 자들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A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 B는 그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까다롭죠.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9급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4번 지문입니다. 자, 4번 지문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예상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B 앞으로 저당이 설정이 공동저당, 공동담보라고도 하죠. 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여기서 건물이 철거 후 신축이 됐어요. 요게 건물이 그 이후에 어떤 사유로 말미암아 철거 후 신축이 됐어요. 그리고 토지가 경매가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예? 건물은 A 소유, 토지는 뭐 경매에 의해서 경락인 C 소유 이렇게 됐을 때, 이때 법정상권 인정하느냐?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이 토지 건물이 각각 이렇게 공동저당이 설정될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담보가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감정평가론에 의하면 독립평가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 철거되고 난 다음에 신축되면요, 이때 토지의 소유자는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경우는요, 토지 건물이 A 소유인데 토지만 B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리고 소유권이 달라져. 이때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이 설정될 때는 이 토지 부분이 어떤 건물이 축조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된 그와 같은 현 상태가 반영된 그러한 토지의 감정평가. 그래서 말하자면 좀 길어지는데요. 일단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밑바닥 토지에 대한 그 담보 가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평가라는데 이런 부분평가에 의한 담보 가치를 고려한 것이고 위에 것은 각각 독립평가에 의한 담보 가치를 고려해서 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면 이때는 법정상권을 토지 소유자가 인정해 줄 이유가 없다.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철거 후 신축이 아니라 그냥 토지 건물이 한꺼번에 공동저당이 설정됐다가 나중에 경매가 되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면 또 인정이 돼요. 법정상권.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공동저당이란 말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법정상권이 부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경매가 되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인정됩니다. 그런데 뭐가 되면 안 되느냐면 공동저당이 설정됐다가 건물이 철거 후 신축이 되면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문도 지문도 보통 긴 게 아니고 시간도 여러분 부족한데 지금 방금 제가 표현했던 무슨 독립평가니 뭐 부분평가니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막 그냥 순간적으로 암기해 버리셔야 돼요. 공동저당이란 소리가 나오고요. 공동저당이란 소리가 나오고 단순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그건 법정사건 인정되는데 공동저당이란 소리가 단어가 나오면서 건물이 철거 후 뭐 신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축으로 나오든 뭐 재축으로 나오든 신축이냐 재축이냐 그건 여러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철거 후 신축이에요. 철거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법정상권 부정으로 딱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저당 나오면서 철거 이 소리 나오면요 공동저당 소리 나오고 철거 소리 나오면 법정상권 부정 이렇게 찍어 주셔야 돼요. 공철은 부정이다. 부정. 자. 그러니까 멸실 후 신축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철거나 멸실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공멸이라고 나오더라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주로 공철, 철거로 잘 나오죠. 철거로. 그래서 공철, 공멸, 멸실, 공멸 이렇게 되면 법정상권 X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4번 지문은 만약에 이번 여러분 시험에 예상을 해서 만약에 나온다면요. 4번 지문에 동일인 소유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돼서 동그라미 딱 쳐봤고요.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철 나왔죠. 공철 이러면 바로 끝으로 가세요. 들어가서 법정상권이 성립된다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고 성립되지 않는다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 줄여가지고 여러분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정도 보시고 이제 바로 이어서 또 채권 법으로 또 넘어가서 채권법으로 좀 넘어갑니다. 87페이지 1번은 생략하시고요. 네. 자, 바로 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9페이지 1번은 법원 행시니까 보류시키고 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0페이지 2번. 2번. 자, 2번.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행불능.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사유 중에 이행불능. 1번. 채무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네. 뭐 그러려니 하셔야 되죠. 뭐 이런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행불능. 그 다음에 이번에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문 읽기 전에 시간을 아낄 겸 이렇게 먼저 뭐 잘 아는 내용이겠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럼 이 을이 뭐가 됩니까? 제일 매수인. 그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중 매매. 그러면 이제 병이 제2 매수인이 되겠는데 이렇게 이중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이행불능이 발생이 되느냐? 이행불능 아니죠. 갑이 누구한테 등기를 넘겼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만약에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겨서 제2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버리면 이때 이 갑과 을 사이에 매도인과 제1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을은 갑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불능은 여러분 최고를 요하지 않죠. 이행지체는 보통의 이행지체는 최고를 요하지만 이행불능은 최고를 요하지 않고 바로 계약 해지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은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2번에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 매매 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이중 매매를 했다는 사실만 갖고 갑과 을 사이 매매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데 부동산을 이중 매도하고 매도인이 그중 1인에게 그중 1인을 병으로 보자고요. 제2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갑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없는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 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채무자가 난 빚 없다. 나 당신한테 빚진 거 없다. 그리고 그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채권자와의 사이에 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었다면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반대로 표현했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있다고 보는 거죠.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채무자가 난 당신한테 빚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통해서 채권자와 다툰단 말이에요. 다투는데 그런 그 채무자의 판단이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그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면은 없단 소리고, 응?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죠, 그죠?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리고 정답입니다.
4번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상당액이다. 그렇죠?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 이행불능 이중매매하고 이쪽으로 등기를 넘긴 이 순간 이때가 바로 뭡니까? 이행불능시죠. 이행불능시. 자, 갑과 을 사이에 이행불능시의 그 시가상당액이다. 5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A, B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현재 이 A가 이 A 소유가 아니고 C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C 소유. 타인의 소유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가압류 내지 처분금지, 가처분 뭐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부동산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있느냐. 현재 상태에서는요.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C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B와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도인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이행불능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것만 가지고는 이행불능이 아니죠. 왜냐하면 A가 가압류라든가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이거 풀어서 넘겨서 B한테 넘겨줄 수도 있거든. A가 C하고 뭐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요. 협의를 해서, 제한 걸려 있으면, 처분 제한 걸려 있으면 그거 풀고 A 앞으로 명의 넘겨서 B 앞으로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가압류가 돼 있다든지 그 자체만으로 갑 A,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역시 예상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방금 그 3번에 대한 해설 부분 좀 그래도 묶어주고 가시죠,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91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한 6줄 올라갑니다. 6줄 올라가면 한편 채무자가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6줄이네요. 옆으로 묶어두시고 복습할 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자, 일부 이행이 불능. 여러분, 일부 이행이 불능됐을 때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 달성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전부에 대한 해제가 가능하다.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 자, 2번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상당액이다. 아까 나왔고요. 3번 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끊고 귀책사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이게 이행불능이죠. 채권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틀렸죠. 최고한 후 해지할 수 있고 뭐 때문에 틀렸어요? 이행불능은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최고한 후 X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까지 보고 좀 해설하겠습니다. 대상청구는 민법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좋습니다. 대상청구. 그럼 대상청구는 주로 이행불능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 봅니다. 대상청구, 이거부터 먼저 하죠. 네, 최고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이 최고 유무.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 사유 중에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불능,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자, 요거 제시해서 이행지체는 보통의 이행지체, 그 다음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불이행,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렇게 이행지체는 세 개로 나누어줘야 된다. 그죠? 자, 나누어서. 자, 이 보통의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수인이 실판에 분필이 잘 안 먹습니다. 최고를 하고
채무자가 중도금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매수인이 중도금을 뭐 제가 사례를 드는 거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속된 중도금을 제때 치르지 않으면 매도인은 일단 언제까지 중도금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기간 내에 응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보통의 이행지체고요.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 정해진 시기에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해진 시기, 정기가 뭐 정기. 정해진 시기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 사례가 그냥 어떤 사례, 주로 이제 쉽게 어떤 사례 듭니까? 뭐 결혼식 때 하객에게 선물할 답례품을 어떤 회사에 주문을 했는데 결혼식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답례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다. 이건 뒤늦게 하객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도착된 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행지체는 이행지체인데 정기행위 행지체 이것은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고요. 불이행의 의사표시금 뭡니까? 중도금 지급 날짜가 이제 오늘인데 전화가 왔다.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쪽으로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도무지 중도금 마련할 길이 없다. 계약 당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이 딱 세워져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에 뭐 대출 이것이 규제가 갑자기 심해져 가지고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중도금 못 치르겠습니다. 이건 매수인 쪽에서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그냥 해오는 그 경우니까 굳이 이걸 뭐 언제까지 하라고 최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자, 색깔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이행불능은 당연히 여러분, 방금 지문에 나왔다시피 틀린 지문이었죠? 이행불능은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네, 역시, 그쵸? 왜냐, 최고 해본들 의미가 없죠. 이행이, 불능이 확정된 것인데, 그죠? 네,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은 두 가지로 또 나누죠,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추환이 가능한 경우하고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추환. 뒤따라서 완전 급부가 가능한 경우. 추환이 가능한 경우하고 추정이라고 썼네요. 버릇삼아 추정이라 썼. 추정이 아니고 추환. 예. 자, 죄송합니다. 자, 추환입니다. 추환이 가능한 경우와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주셔야 되죠. 그죠? 갑으로부터 을이 갑의 A 필지, B 필지, 두 필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자,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갑 매도인, 을 매수인인데, 두 필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했는데, A 필지는 약속된 날짜에 등기 서류가 교부가 됐는데, B 필지는 오지 않고 있다. 그랬을 때, 뒤따라서 완전 급부가 가능하다면, 이때는 뭐 하고, 자, 최고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겠지만은, 보니까 B 필지는 어떻게 했냐? 약속된 이 B 필지는 어떻게 했다? 이미 갑이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C한테 팔고 이쪽으로 등기를 넘겨버렸다면 이건 결국 뭐가 됩니까?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죠.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3번 문제의 3번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3번에 대한. 그럼 4번 대상청권이 있죠. 대상청권은 민법의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죠? 이 대상청권은 어떤 사례에 있었죠? A, B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이 뭡니까? 이 토지가 뭐 수용이 돼가지고 수용돼서 사업시행자 C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공용징수 등기. 자, 이때는 A는 C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수용, 그 보상금을 B가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청권. 근데 대상청권이 시험 문제 나올 때 물권법에서 취득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취득시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죠. A 토지를 B가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공렬하게 점유하고 점유 취득시효가 지금 완성된 상태. 그래서 A를 상대로 등기청권을 행사했습니다. 등기청권. 등기 넘겨달라. 이유는 뭐냐? 민법 245조 1항에 20년간의 점유를 이유로 해서 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권을 행사했어요. 이걸 행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업시행자 C 앞으로 수용이 수용돼서 이 토지가 C 명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당연히 B는 C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 못하죠. 네? B는 C에게 대항할 수 없죠.
대항 못합니다. 그죠? 결국 이것도 뭐냐면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소유권 변동, 만후 변부자라요. 그 만료 후 변동이니까 대항 못해. 물권은 채권이 우선한다. 법리에 따라서 대항 못해. 그죠? 그렇지만 B는 A에 대해서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대상청권. 자, 번호 3번.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대상 청구를 물어볼 가능성이 유력하고 이거 물어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B가 대상 청구를 A를 상대로 행사하려면 수용되기 전에 뭐 했었어야 돼요? 등기 청구를 행사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뒤늦게 행사 의미 없습니다. 등기 청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 수용되기 전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시죠. 93페이지 보면 과실상계. 과실상계 역시 또 유력한 대상 부분이죠. 자, 과실상계는 여러분 그 1번 문제에 1번 지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부터 한번 보죠. 2번 지문. 도급인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제 2번부터 도급인이 민법 673조. 즉,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급계약에서. 나중에 뒤에 또 나오겠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규정이 있죠. 673조. 이것에 의해서 도급계약을 해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의 일방적 해제죠. 해제 사유가. 도급인의 일방적인 해제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급인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죠. 수급인의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설사 수급인에게 뭔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있다. 라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보호 필요성이냐. 도급인에게 이 해제권을 인정하는 반면에, 그렇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의 행사의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에 반면에 수급인은 보호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수급인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인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이때는 수급인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있다. 보통의 경우 같으면 과실상계를 참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도급인이. 자,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또 3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하면서 반드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과실상계는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 기속적이다. 그렇죠? 배상 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해서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해자죠, 가해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해서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 자료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고? 뭐에 대해서요? 과실상계에 대해서. 과실상계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4번. 피해자가 공동 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 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가 있다. 5번. 당사자 사이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이것은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2, 3, 4, 5 옆으로 모두 묶어두시고 예상되는 것으로 여러분 해주시고요. 해설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해설이 나오죠. 해설 밑에서 5번째 줄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묶어두시고, 자, 옆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2번째 줄부터 묶어버리면 된다 이 소리죠.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자, 그 밑줄 치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예정되었을 때, 손해배상액 예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실제 손해가 얼마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위반하면 1,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하자라고 미리 예정해 둔 거죠. 약
미리 약정해 둔 것이죠. 자, 이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죠. 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더라도 이때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서 뭐 배상액을 한 900만 원 내지 800 정도로 이렇게 감액할 수 있을지언정 채권자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가능하다. 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인지 가능하다. 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줄, 제일 밑에 두 줄. 과실뿐 아니라 고의에 의한 불법, 고의 또는 과실 중에 과실뿐 아니라 고의에 의한 불법의 경우에도 역시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거나 그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가해자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네, 3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채권자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근데 뭐는 가능하다 했죠, 방금?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가능하다 했죠. 예, 방금 했습니다. 자, 4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 사유에 관한 고려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정권사항에 속한다. 예, 그렇습니다. 과실상계는 또 유력한 출제 대상 부분이니까 두 문제 정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